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세션 두 번째 달고나 쿠버네티스 인프라 표준화의 여정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이제 용찬호라고 하고요. 데브시스터즈에서 그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한 2019년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쿠버네티스도 하고 피놉스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회사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하는 일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웬만한 거 다 하잖아요. 그런 거 웬만한 거 다 하고 있습니다. 발표하기에 앞서서 혹시 쿠버네티스를 지금 현업에서 쓰고 계신 분 혹시 손 들어보실 수 있나요? 몇 분 정도? 아우, 되게 많으시네요. 적어도 한 절반 이상은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되게 다행이네요. 사실 오늘 할 이야기는 여러 개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어떻게 표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쿠버네티스 써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되게 다행이네요. 일단 본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번 세션에서 이야기할 거는 저희 중앙 데브옵스 팀, 이제 인프라셀이라고 하는데 이제 인프라셀에서 관리를 하는 달고나라고 하는 이름의 프로젝트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달고나가 맞고요.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달고나가 맞고 그 이름이 왜 이렇게 달고나냐라고 하면은 이제 예측하셨듯이 달고나처럼 쿠버 클러스터를 좀 찍어내는 걸 의도했기 때문이죠. 근데 쿠버 클러스터를 찍어낸다고 하면 몇 가지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뭔가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시스템인가? 뭔가 웹 브라우저, 웹 서비스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히 말하면 사실 달고나라는 이 프로젝트는 EKS 모듈의 래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EKS 모듈 래퍼면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요. 저는 데브옵스의 방법론도 좀 어느 정도는 좀 수렴 진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데브시터즈의 경우에는 좀 중앙 데브옵스 팀이라는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라면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좀 인프라를 어떻게 좀 표준화할 건지 아니면 그 인프라를 어떻게 좀 안정적으로 전사에 배포할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요즘 핫한 키워드가 이제 자연스럽게 다들 플랫폼 엔지니어링이라는 키워드를 좀 생각하시게 되죠. 근데 그러면서 사실 모든 회사가 좀 목표는 다르지만 좀 다들 비슷한 업무를 하게 되는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의 수렴 진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볼 이 달고나라는 프로젝트는 좀 이런 수렴 진화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별로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들 저와 비슷하게 좀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저희보다 더 잘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게 쿠버 인프라를 표준화하기 위해서 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고 또 어떤 고민을 해서 이렇게 수렴 진화를 하게 됐는지 좀 이런 거를 좀 이야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 퀴즈 먼저 나갈게요. 데브시스터즈에서 가장 오래된 클러스터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만 나이 기준입니다. 손 먼저 들어주신 분. 네, 5년이고요. 박수를. 네, 일단 데브시스터즈에서 가장 오래된 클러스터의 나이는 만 나이로 5년입니다. 저 이거 만 나이 계산 못해가지고 여기 보면 너무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2019년 9월 24일에 생성됐거든요. 만 나이 계산을 못해가지고 만 나이 계산기 돌리고 왔는데 5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여튼 이 만 나이 5살 이제 유치원 갈 나이에 이 클러스터에서 저희 게임에서 되게 큰 것들이 좀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쿠키런 킹덤이라든지 퍼즐 월드, 솔리테어 대가웃 이런 게임들이 이 굉장히 오래된 클러스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가 저희 회사에서는 가장 큰 클러스터고요. 한 수백 개의 노드, 수천 개의 vCPU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 사용 초기에는 이 굉장히 큰 클러스터 하나에서 라이브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마 한 2019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클러스터 하나에서 계속 서비스 런칭을 했었죠. 이제 쿠키랑 카카오를 가장 먼저 이 클러스터에 올렸었고, 그 다음에 똑같은 클러스터에서 퍼즐 월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 쿠키랑 킹덤을 이 클러스터에서 런칭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한 클러스터에서 좀 라이브 서비스를 되게 많이 크게 운영하는 게 좀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의외로 찾아보면 이제 빅 클러스터, 큰 클러스터로 운영하는 곳들이 꽤 있어요. 찾아보시면 꽤 있는데, 근데 물론 이제 제대로 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또 다른 좀 특이사항이라고 하면은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크게 달라지는 않았는데 대부분의 쿠버 인프라는
다 이제 중앙 데브옵스 팀, 중앙 인프라 팀에 의해서 관리가 되었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나의 클러스터에서 이렇게 많은 게임이 운영이 되면 사실 가장 바람직한 거는 뭐냐면 각 게임 팀마다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그게 아마 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죠. 다들 좀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라이브 서비스가 런칭되기 전에 전문 데브옵스 엔지니어를 수급하는 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중앙 데브옵스 팀 인프라셀에서 런칭 경험이 제일 많다 보니까 각 게임 인프라에 다 관여를 하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한 클러스터에서 모든 서비스를 다 운영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부하 테스트 용도도 필요할 거고 뭐 데이터 분석도 해야 될 거고 이런 건데 이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유즈 케이스가 되게 많아진 거예요. 뭐 다른 뭐 한계점이라고 하면 뭐 컨트롤 플레인 부하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뭐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애초에 그 싱글 클러스터에서 멀티 테넌시라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2020년부터 2021년부터 클러스터를 여러 개로 늘리긴 했어요. 근데 한 3, 4개 정도 늘렸을 때는 이제 중앙 데브옵스 팀에서 이 3, 4개 클러스터를 어떻게든 관리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 어떻게든 속된 말이 약간 갈아 넣으면 수작업으로 좀 한 5개 정도는 상태 싱크 맞추고 뭐 업그레이드 하고 이런 게 가능했었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시간이 지날수록 각 팀에서 독립된 클러스터를 쓰려는 니즈가 생기게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중앙 데브옵스 팀에서 모두 케어하지 못할 만큼 클러스터 개수가 좀 늘어나게 돼요. 막 10개, 10개, 20개 막 이렇게 생기게 되면 사실상 이제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앙 데브옵스 팀이 이런 모든 클러스터들의 오너십을 다 가지고 있으면 차라리 나아요. 근데 오너십이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힘들고 그 오너십이 아예 다른 팀이 있는 경우는 진짜 유지보수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멀티 클러스터대로 늘어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큰 클러스터 있잖아요. 뭐 VCP가 몇천 개 있다는 클러스터. 그 클러스터는 애초에 싱글 클러스터인데 이 싱글 클러스터는 애초에 멀티 테넌시가 제대로 설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손대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었던 거죠. 2019년에 EKS 처음 도입했을 때 애초에 막 멀티 테넌시를 한 그 싱글 클러스터에서의 멀티 테넌시를 많이 고려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싱글 클러스터, 그 큰 클러스터 하나도 그리고 멀티 클러스터, 막 수십 개 있는 클러스터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클러스터들이 많아지면 이제 케어가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그 문제점들을 좀 하나씩 나열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멀티 클러스터, 싱글 클러스터의 문제점을 하나씩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싱글 클러스터, 정확히는 그 멀티 테넌시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싱글 클러스터에서의 문제점인데요. 싱글 클러스터에서 문제점은 뭐냐면 첫 번째로 쿠버 레벨에서의 권한 관리가 꽤 힘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쿠버에 그냥 클러스터 롤바인딩 쓰면 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클러스터에서 네임스페이스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특정 프리픽스를 가지는 네임스페이스에만 개발자분들께 권한을 드려야 돼요. 근데 롤바인딩이 레게스를 지원 안 하거든요. 이런 복잡한 경우도 생기고 뭐 일부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스스로 옵스 업무를 좀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좀 욕심 있으신 분들은. 근데 이런 분들은 클러스터 스코프의 권한을 원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싱글 클러스터에서 그 다른 게임들 다 돌아가고 있는데 그 클러스터 스코프의 권한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까다로웠고요. 네. 그 두 번째 경우가 되게 힘들었는데 그 노이즈 네이버후드랑 레이트 리밋이에요. 그 한 클러스터에서 이제 대규모 서비스를 여러 개 운영을 하다 보면 뭐 etcd 디프래그멘테이션, 뭐 컨트롤 플레인의 부하라든지 뭐 네트워킹 스택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리고 애초에 애드온들 같은 거 보면 애초에 싱글 클러스터에서 멀티 테넌시를 고려 안 하고 만들어진 애드온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한 클러스터에서 이제 여러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거는 싱글 클러스터니까 싱글 AWS 어카운트에서 운영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EKS가 애초에 멀티 리전을 지원 안 하잖아요. 한 리전에서만 되거든요. 그리고 한 계정에서 AWS 리소스를 많이 쓰다 보면 레이트 리밋에 무조건 걸리게 돼요. 뭐 익스터널 DNS 같은 거 이제 다 라우터 53에서 레이트 리밋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거는 온프렘이 아니면 사실 좀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싱글 클러스터의 문제점을 좀 얘기해 봤는데 그럼 멀티 클러스터는 문제점이 없냐? 더 많죠. 더 힘들죠, 사실. 진짜 제대로 하려면 더 힘든데 그래서 저희는 싱글 클러스터를 운영하다가 멀티 클러스터로 가긴 했어요. 멀티 클러스터로의 전환은 사실 좀 필연적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진짜 여기서부터가 진짜 힘들어지는 거죠. 일단 가장 먼저 멀티 클러스터에서는 관리 시스템이 없으면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리니어하게 증가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클러스터나 뭐 애드온 버전 업그레이드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사용 패턴 같은 것도 사람이 다 수작업으로 표준화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멀티 클러스터는 뭔가 시스템에 의해서 유지 보수가 되지 않으면 규모의 한계를 언젠간 맞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보다 중앙 데브옵스 팀과 라이브 팀의 기술 격차가 조금씩 생기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인프라 셀이라고 하는 중앙 데브옵스 팀이에요. 근데 중앙 데브옵스 팀은 서비스 런칭 단계에 왜냐면 필연적으로 좀 관여를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이건 당연한 게 중앙 데브옵스 팀이면 아무래도 런칭에 대한 노하우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새 라이브 서비스를 런칭할 때 이런 거 챙겨야 된다. 이런 거 가장 잘하는 팀이 중앙 인프라 팀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 인프라 팀은 최신 인프라에 대한 메타인지가 계속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발전된 인프라를 만들게 되고 예를 들어 뭐 클라우드 오토스케일러보다 뭐 카펜터가 더 좋더라 뭐 이런 것들 말이죠. 근데 사실 서비스 개발팀의 입장은 좀 달라요. 사실 서비스 개발팀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우선순위는 뭐냐면 아마 다들 공감하실 텐데 피처 개발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죠. 어쩔 수 없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라이브 서비스 팀에서는 인프라를 한번 구축하시고 나면 딱히 건드리지 않고 그냥 계속 쓰시거든요. 근데 이러면 사실 인프라는 사실 그냥 노후화되기 마련이죠. 그리고 또 이게 더욱이나 서비스 개발팀에 디디케이트된 그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없는 경우는 특히나 더 그렇죠. 근데 이건 사실 뭐 중앙 데브옵스 팀으로 운영되는 이상 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긴 해요. 좀 이거에 좀 예시를 하나 들어보려고 해요. 이렇게 기술 격차가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제가 속한 이제 인프라 팀, 중앙 데브옵스 팀에서는 전사의 LB 인그레스 구조를 꽤 많이 바꿨었어요. 맨 처음에 아까 2019년에 도입했을 때 있잖아요. EKS 도입했을 때 맨 처음에는 이제 CLB 썼었고 클래식 로드 밸런서죠. 썼다가 지금은 이제 GA NLB로 정착을 했죠. 타겟으로 하면 이제 무중단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는 이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랑 NLB 써가지고 쓰고 있는데 라이브 팀은 그대로 그냥 CLB 쓰고 계신 경우도 있었어요. 심지어. 근데 이게 아마 공감하실 수 있는데 중앙 데브옵스 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혹스럽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제 중앙 데브옵스 팀으로서 라이브 개발팀에 놀러 갔어요. 요즘 잘 지내시죠? 하고서 물어봤는데 창문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서 벽에 구멍을 뚫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딱 로드 밸런서가 뭐가 좋은지 몰라가지고 잘 모르시니까 그냥 클래식 로드 밸런서를 계속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중앙 데브옵스 팀에서는 이제 클래식 로드 밸런서를 버린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도 이렇게 보면은 좀 통제가 되지 않는 인프라 패턴이 조금씩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 클러스터에서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중앙 데브옵스 팀은 이제 서비스 런칭을 계속 반복하면서 인프라 구조도 최신화하고 나름의 약간 베스트 프랙티스도 잘 수립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라이브 팀에 잘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면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쿠버 트러블슈팅 같은 거는 사실 중앙 데브옵스 팀에서 이미 다 해봤는데 라이브 서비스 팀에서 똑같이 또 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모되는 걸 좀 막기 위해서 드는 생각이 이제는 아마 공감하실 수도 있을 텐데 좀 플랫폼 엔지니어링, 데브옵스 이런 게 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사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플랫폼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이랄 게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여러분의 회사에 맞는 그리고 우리들의 고객인 개발자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이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실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보통 백오피스나 포탈이라고 하죠.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쿠버 클러스터를 이제 바로 다 찍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건데 실제로 규모가 엄청 큰 회사에서는 그런 백오피스를 만들어가지고 쿠버 클러스터를 다 찍어내기도 해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가드레일 같은 게 알아서 적용이 되니까 인프라가 당연히 표준화가 되겠죠. 개발자분들은 이제 인프라 지식이 없어도 쉽게 쿠버를 배포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고요. 근데 사실 이거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저는 약간 이건 이상적인 이야기에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백오피스 시스템을 바로 설계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제 플랫폼 엔지니어링 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면 사실 만들기 좀 힘든 것도 사실이죠. 이제 전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데브옵스 엔지니어라는 건 뭐 ISMS도 하고 뭐 보안 감사도 하고 비용 관리도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현재 회사의 문화에 맞는, 그리고 현재 팀의 상황에 맞는 타협점을 찾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좀 달리는 바퀴를 계속 굴러가게 하면서 바퀴도 만들어야 되고 바퀴를 표준화해야 되고 이러면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데브시터즈에서 선택한 약간 플랫폼 엔지니어링스러운 결론은 테라폼 모듈 개발이었어요. 그래서 이 테라폼 모듈을 통해서 그 인프라를 표준화하는 이제 가드레일을 구성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테라폼 모듈 이름이, 프로젝트 이름이 이제 달고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달고나는 이제 사실 단순하게 말하면 그냥 EKS 클러스터를 생성해주는 테라폼 코드거든요. 테라폼 EKS 모듈의 래퍼예요. 실제로 내부 코드를 보면 이렇게 그냥 EKS 모듈을 가져다 쓰고 있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데브옵스 팀이 클러스터 관리 노하우라든지 기술 지원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좀 제공해주는 형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그레이션이나 뭐 애드온 기능 같은 거, 이런 그 뭐 기술 지원 같은 거를 좀 서비스로 포함된 형태로 제품으로서 라이브 개발팀에 제공을 하는 거죠. 사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사실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좀 이 모듈의 릴리즈 노트를 좀 가져와 봤어요. 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뭐 보시면 뭐 0.14.0 릴리즈에서는 뭐 피처도 들어갔고 버그 픽스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 테라폼 모듈 버전을 올리면 자동으로 버그가 픽스가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기능들 기본적으로 쓸 수가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읽어드리면 뭐 아르고 CD 노티피케이션에 언노운 스테이터스에 대한 알람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기능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전부 다 테라폼 모듈 인풋을 통해서 제어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 테라폼 모듈을 사용해서 테라폼 어플라이를 한 번만 하기만 하면은 이런 이 네 가지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테라폼 모듈, 이 달고나라는 모듈을 쓰면 얻을 수 있는 장점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중앙 데브옵스 팀이 그동안 축적해온 인프라 노하우, 최신 인프라 구조로 EKS 클러스터가 프로비징 되는 겁니다. 뭐 여기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최신 인그레스 LB 구조라든지 뭐 기본적인 뭐 모니터링 룰셋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인프라셀 중앙 데브옵스 팀이 엄선한 이제 EKS 애드온 오마카세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뭐 EKS 깔면은 요즘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매니지드 애드온이라고 해가지고 알아서 관리형 애드온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추가해가지고 그 인프라셀에서 제공하는 애드온을 기본적으로 설치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애드온을 웬만하면 다 설치를 해드리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약간 애매한 것들, 뭐 데이터독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겠네요. 저희는 이제 데이터독을 쓰는데 데이터독 애드온 같은 거 알아서 잘 설치되도록 하는 그런 것도 들어있고요. 이런 것들이 회사마다 세팅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프로덕션 레벨의 가드레일을 테라폼 모듈 내부에서 강제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라이브 서비스 팀에서 뭔가 클러스터를 생성하려고 해요. 근데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멀티 에이지를 안 넣었어요. 이제 이러면 이제 테라폼 어플라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무조건 멀티 에이지를 강제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는 이제 EC2를 쓰는데 EC2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를 무조건 멀티 에이지로 해서 스프레드 토폴로지를 무조건 강제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테라폼 모듈 안에 가드레일로 들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다른 걸로 뭐 실수로 테라폼 디스트로 이런 거 못하게 막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EKS 업그레이드나 뭐 애드온 마이그레이션 이런 거 할 때에도 사용자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되게 적어져요. 그러니까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아마 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작년 중순쯤에 카펜터를 쓰는 사람들은 다 이 이메일을 받았을 거예요. AWS가 이제 이메일을 브로드캐스팅 한 적이 있었는데, 카펜터에 버그가 있어서 노드가 롤링되니까 새 버전 쓰라고 이메일이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때에는 카펜터 버전을 무조건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메일을 가장 먼저 캐치한 것도 중앙 데브옵스 팀이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중앙 데브옵스 팀에서 테라폼 모듈에다가 바로 이제 최신 카펜터 버전을 넣고,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달고나 모듈 버전을 릴리즈를 찍죠. 이러면 그 달고나 모듈, 그 테라폼 모듈 버전을 올리기만 하면 카펜터 버전, 카펜터의 버그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버전 업그레이드로 인한 마이그레이션 같은 것도
이제 릴리즈 노트에서 가이드를 하고 있죠. 뭐 0.11.0에서 뭐 카펜터 버전을 올리셨으면 이러한 마이그레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가이드도 드리고 있죠. 이렇게 되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사실 이제 다들 좀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뭐 버전 하나 올리려고 하면 브레이킹 체인지 뭐 있지? 뭐 해줘야 되지? 막 이런 거 다 찾아보잖아요. 그런데 이 테라폼 모듈을 가져다 쓰는 개발자분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저희가 중앙 데브옵스 팀에서 제공하는 이 가이드만 따면 돼요. 찾아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걸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작아서 좀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 현재 쓰고 있는 쿠버 버전에 따라서 뭐 애드온 버전도 알아서 선택을 해주게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클러트 오토스케일러나 뭐 큐브 프록시 버전 이런 거 있잖아요. 이 KS 버전을 올리면 이런 애드온 버전 다 올려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도 테라폼 모듈 안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이 KS 업그레이드 하고 테라폼 어플라이 하면 해당 쿠버 버전에 맞는 애드온이 다 올라가요. 이런 것도 내부에서 이제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나 이번에 쿠버 버전 올렸는데 뭐 애드온 뭐 바꿔야 되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좀 랩업을 해보자면 이렇게 만든 테라폼 모듈의 사용 플로우를 좀 요약을 해볼게요. 사실 사용 플로우를 할 게 없어요. 너무 간단해가지고 이제 최신 그 중앙 데브옵스 팀이 제 팀이죠. 중앙 데브옵스 팀이 서비스 런칭을 여러 번 하면서 최신 인프라 메타를 습득을 해요. 그리고 최신 인프라 노하우를 달고나라고 하는 테라폼 모듈에 녹여내서 이제 프로덕션 그레이드의 뭔가를 만들고 그 라이브 서비스 개발팀은 이 모듈에서 제공하는 혹은 제한하는 가드레일 안에서 쿠버 클러스터를 배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쿠버 클러스터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쓰다가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각 개발팀에서 클러스터에 대한 오너십을 자체적으로 가지셔서 중앙 데브옵스 팀에다가 기술 지원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중앙 데브옵스 팀은 되게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기술 지원을 해드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쿠버 인프라의 표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일단 너무 좀 쉬운 내용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달고나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체적으로 Q&A를 준비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해본 제 스스로에 대한 질문은 그러면 이 달고나 배포할 때 결국 그냥 테라폼 어플라이로 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답변 드리자면 정확히 지금 이제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걸 쓰고 있어요. 이제 아틀란티스는 GitHub에서 PR 기반으로 테라폼 어플라이 해준 도구인데 물론 이제 상태에 꼬이거나 하면 이제 로컬에서 테라폼 어플라이 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 테라폼 어플라이를 한다고 하면은 약간 플랫폼 엔지니어링이나 자동화랑 좀 거리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자동화하면 너무 좋죠. 클러스터 생성하고 이런 거 다 자동화하면 너무 좋은데 뭐 멋진 UX UI 만들어가지고 클릭하면 생성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는 그런 식의 플랫폼 엔지니어링이 종착점이 될 수 있어도 항상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제 서비스 개발팀에서 이제 테라폼 코드도 어느 정도 좀 만지실 수 있고 좀 익숙하시다고 한다면 그냥 저는 이렇게 테라폼 모듈 형태로 가드레일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플랫폼 엔지니어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데브옵스라는 게 그렇듯이 어떤 사람이 어떤 문화를 갖고 일하냐에 따라서 데브옵스의 업무도 조금씩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데브옵스 팀의 개발 리소스가 가장 중요하겠지만요. 근데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게이트 키핑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긴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기술 지원을 아까 한다고 했잖아요. 이 기술 지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게이트 키핑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앙 데브옵스 팀의 개발 리소스를 좀 저울질하면서 가드레일하고 게이트 키핑의 적정성을 찾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다음 질문이 좀 그런 건데 이 KS 래퍼 모듈은 오픈 소스가 없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리인벤트 더 휠 한 거 아니냐? 똑같은 거 또 만든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게 오픈 소스 있습니다. 이 KS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저희 거랑 거의 똑같은 테라폼 모듈이 존재해요. 이거 심지어 AWS 공식이거든요. 공식이고 유지보수도 꽤 잘 되고 있어요. 저희가 한 거랑 똑같이 EKS 클러스터 생성해주고 애드온 설치해주고 마이그레이션 가이드도 다 있어요. 심지어. 근데 이런 게 참 좋긴 해요. 좋긴 한데 아마 좀 이런 거 쓰다 보면 좀 느끼실 거예요. 약간 결국 데브옵스라는 거는 회사의 문화를 기반으로 일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의 좀 사용 패턴하고 좀 안 맞으실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데이터독 애드온 설치하고 이런 건 사실 약간 커머셜한 부분도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용 패턴하고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면 포크 떠서 그냥 작업할 수 있을 이거 그냥 공식 모듈을 포크 뜰 수도 있을 텐데 저희는 그냥 새로 만드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픈소스 EKS 모듈은 오픈소스 EKS 래퍼 이 블루프린트라는 건 사용하지 않았고 직접 다 만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아니고요. 약간 이 프로젝트를 제가 하면서 좀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달고나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개밥 먹기였어요. 근데 아마 이제 제품을 만드신 분들이라면 도구 푸딩이라는 단어가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내가 쓴 거,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쓴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데브옵스나 플랫폼 엔지니어링이라는 명목으로 개발자분들한테 이걸 좀 제공해 드리려면 제품으로서 제공해 드리려면 적어도 갖다 쓰는데 문제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근데 그래서 이게 개밥 먹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중앙 데브옵스 팀에서 이 테라폼 모듈을 유지 보수하는 걸 주로 하긴 해요. 근데 이 테라폼 모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도 중앙 데브옵스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가 되고요. 유지 보수를 안 하면 저희 팀이 힘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전사 인프라를 표준함으로써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사람은 중앙 데브옵스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테라폼 모듈을 가장 많이 유지 보수하고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개발자분들한테 좀 잡숴 보시죠. 이렇게 하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그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당연하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소개를 드려볼게요. 일단은 기존 클러스터를 완벽하게 달고나로 다 마이그레이션 한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굉장히 큰 클러스터 있잖아요. 쿠키런 킹덤이 운영되는 그 클러스터. 그러니까 이런 클러스터는 아직 마이그레이션 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상당히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해요. 왜냐면 바퀴를 멈추고 다시 끼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힘들긴 한데 올해 중에는 그래도 다 이 달고나라는 프로젝트로 클러스터로 다 이전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클러스터의 라이프 사이클이나 좀 관리를 좀 더 자동화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좀 구상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이렇게 생각해요. 클러스터가 1개 있는 거랑 10개 있는 거랑 100개 있는 거랑 1000개 있는 거랑 엔지니어링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1개 있을 땐 그냥 사람이 해도 돼요. 10개 있을 때도 사람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100개 되면은 약간 저처럼 이제 좀 중앙화된 모듈을 생각할 수 있겠죠. 1000개가 되면 아예 그냥 솔루션이 아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테라폼 모듈을 좀 이렇게 자신 있게 설명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게 진짜 회사가 커지고 그러다 보면 이것도 사실 그렇게 스케일한 방법은 아니긴 해요. 왜냐하면 게이트 키핑을 어쨌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좀 더 인프라 지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클러스터를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앞으로도 좀 스케일 규모에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제 발표가 끝나면 이제 뒤에서 다음 발표에서 이야기할 주제가 뭐냐면 세션 3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배포 시스템이 나와요. 그럼 배포 시스템하고 좀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그림을 좀 그리고 있어요. 전 이제 인프라 레벨도 이제 3티어가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호스트 인프라스트럭처 레벨이 있고 쿠버 레벨이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배포 레벨인데 쿠버 인프라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모듈로 배포를 하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벨은 다음 세션 3에서 나올 그 도구로 배포를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가장 잘 되려면 이게 유기적으로 다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으로 할 넥스트 스텝은 이런 배포 시스템, 그 어플리케이션 배포 시스템과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배포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혹시 시간이 얼마 남았죠? 혹시 질문 몇 개만 좀 받을까요? 혹시 네, 일단 네, 감사합니다. 일단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어차피 이따가 네트워킹 있긴 하지만 Q&A 몇 개만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지금 두 분이 앞에 계신 분이 먼저 손 들으셔가지고. 네,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사실 들으면서도 되게 궁금했던 것 중 하나가 네. 말 그대로 중앙 데브옵스 팀이 있고 팀별로 그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나 이런 것들을 달고나를 찍어낸다 했을 때 네네. 그 서비스나 피처 개발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쿠버네티스나 테라폼을 다루는데 거부감은 없는지, 아니면 팀마다 그렇게 쿠버네티스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되게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게 다시 질문을 한번 리캡을 하자면 이런 테라폼 코드나 이런 쿠버 만지는 거를 각 라이브 서비스 팀에서 뭔가 담당해서 하는지 아니면 그냥 다 하시는 건지 약간 이런 느낌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되게 힘든 문제긴 해요. 왜냐하면 라이브 서비스 개발팀에 보통 개발자분들은 사실 인프라를 만지기 좀 껄끄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사실이긴 한데, 근데 그래서 사실 예를 들어서 서버 개발팀이 한 10명인데 10명 모든 분들한테 다 이걸 하셔야 된다라고 강제하진 않아요. 사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래도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그래도 계신다면 저희 중앙 데브옵스 팀에서 이제 교육 같은 걸 좀 권장해 드리죠. 뭐 이번에 뭐 이런 쿠버 교육이 있던데, 아니면 뭐 EKS 교육이 있던데 이번에 무료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교육에 대한 너칭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최대한 좀 모르는 게 있으면 최대한 기술 지원 해드리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저희 모델이 가능한 것도,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데브옵스라는 업무가 회사의 문화와 회사의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유지되려면 적어도 이제 서버 개발팀 분들 중에 쿠버 클러스터나 그 테라폼 코드를 만지시려는 의지가 있으신 분이, 최소한을 만지실 수 있는 분들이 그래도 좀 있긴 해야 돼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시고 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솔루션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물론 가장 좋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분들이 다 서비스 이런 플랫폼 엔지니어링의 이점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미래에는 저는 만들 예정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끝나서 하나밖에 네, 못 받을 것 같네요. 자세한 거는 뭐 다른 질문 있으시다면 이따 네트워킹 시간이나 뭐 따로 끝나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